자,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는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강북 비타이드의 신동우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이제 요 해설 강의를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고. 자, 일단 바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금 제약돼 있으니까 바로 이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6월 평가원 때는 이제 토의가 나왔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토론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듣기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됐는데 이제 개정 수능에서는 이제 화법으로 출제가 됐죠. 이제 듣기가 아니기 때문에 화법은 지금 우리가 그 비문학,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서 지문 풀듯이 정답의 근거는 이제 지문에서 찾아가면서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문학 푸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은 되지 않죠. 자, 토론입니다. 토론은, 담화 유형 토론은 일단 처음에 논제를 잘 찾아야 돼. 논제를 잘 찾아야 되는데요. 자, 사회자가 세 번째 줄에 얘기하죠. 뭐라고 하느냐? 교내 음악방송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논제를 했어요. 자, 음악방송 폐지하자. 논제가 있으면 토론은 찬성 측의 입장이 있고 반대 측의 입장이 있고 내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반드시 논거를 대죠. 자, 논거 중심의 읽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토론 문제가 나왔을 때 논거 중심의 읽기를 했다면 이 2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고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이 토론에 대한 사회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의 대화, 그러니까 사회자가 말하는 부분에 집중하셔서 선지의 5가지 선지랑 실시간으로 소통해 가면서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정답은 5번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거해 가면서 풀었다면 5번 선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간단히 답은 5번이고요. 자, 2번을 보면 자, 아까도 강조했지만 논거 중심의 읽기가 됐다면 정답은 쉽게 나왔다. 자, 정답은 2번인데 자, 2번을 보면 입론에서 반대자 이는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언급하여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했다. 자, 음악방송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 그럼 음악 감상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치? 왜? 논거 부분.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 지문에만 있으면 되죠. 확인해 보면. 자, 지문 한번 보세요. 지문에. 처음에 이제 사회자가 나오죠. 반대자 1이 나오고 또 반대자 1이 나옵니다. 잘 따라오세요. 집중해야 돼. 멍하고 있다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 찬성자 2가 또 나오고 반대자 2가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보세요.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감상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 영향을 미치니까 음악 방송 꼭 폐지할 필요 없다는 지금 논거 부분이잖아. 그냥 읽어가면서 그 논거 부분 쪽을 놓치지 않고 읽었다면 답은 쉽게 2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3번으로 가자. 자, 3번은 자,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 실수할 수가 있는데 물어본 건 이 찬성 측, 그쵸? 찬성 측의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찬성 측의 교섭 범위야. 이게 뭐지? 괜찮아. 보기 박스에 정보 주죠. 교섭 범위란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요거 밑줄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이래. 자, 기본적으로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공격적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문에서 찾아보란 얘기지. 정답은 1번인데 자, 일단 기억부터 보자. 이게 왜 맞는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반송을 편성한다. 이게 답인데 지문을 한번 보자. 중간쯤에 보면 사회자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잘 따라와. 반대 1, 찬성 1, 또 사회자가 얘기하지.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찬성자 1이 뭐라 그래? 네, 공부가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라면 모를까? 댄스 음악이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니까.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댄스 음악이 나오면 학습에 지장이 되니까 음악방송 폐지하자라는 입장이 근거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하겠대. 조용한 음악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뭐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기억이 맞고 니은도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으로 갈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 부분입니다. 그죠? 요쪽은 비교적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으므로 답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2번이고요. 자, 5번에서는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제 그 보기와 선지를 잘 연관 지으셔야 되는데 이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잘 봐. 대화를 통해 상대 행동에 대해 조언할 때는 상대 행동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공감적 듣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 보기의 내용을 고려해서 가장 연관성 있는 걸 찾으시면 쉽게 5번이 답인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쉬웠으니까 간략하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6번, 7번으로 갈게요. 자, 이 부분부터는 장문 부분이죠. 장문은 이 상황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장문의 상황적 맥락.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장문 문제에서 이 상황적 맥락 세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 주제, 목적, 예상 독자가 나오면 반드시 표시한다. 자, 그 문제를 보면은 보기 1은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한다. 밑줄. 도시 농업의 활성화예요. 주제. 도시 농업 활성화에 대한 주제의식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내용을 쭉 읽고 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첫 번째 보기 1은 자료가 나왔다는 게 포인트고, 보기 2는 개요가 나왔다는 게 포인트야. 그치? 자, 보면, 자, 기출의 원리상 자료가 나오면 요 세 가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첫째, 그 자료가 문제점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인지, 문제의 원인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인지, 해결 방안과 연관성 있는 자료인지. 그 자료의 속성이 이 셋 중 어느 거와 연관성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선지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자료에 있어야겠죠. 그죠? 이 선지에서 묻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에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거나 요 내용과 이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선지는 틀렸다고 볼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거는 인과성까지 좀 고려해야 돼. 자, 그 선지를 봤을 때 끊어 읽기 하고
전혀 이 앞뒤 내용이 인과성이 없는데 인과성이 있어 라고 바꿔치기 한 선지가 상당히 또 많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틀리게도 많이 내니까 끊어읽기 하셔서 그게 이제 인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습관까지 들여야 됩니다. 자료 분석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를 보면은 개요죠. 개요. 자, 개요 문제를 보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작문의 상황적 맥락 세 가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주제, 예상 독자, 글의 목적.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다면 작문의 상황적 맥락 이 세 가지와 개요 내용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본론 보면 이제 보통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오죠. 그죠? 요 둘 사이에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호응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 해결책이 맞는지 틀린지의 판단 근거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게 해결책으로 또 맞는지 틀린지는 주제, 예상 독자, 글의 목적과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문 문제에서 개요 문제의 본질은 연관성, 상관성이야.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을 확대해서 볼 때 뭐 2-1, 가, 나 이렇게 돼 있으면 역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사이에서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결론 부분도 이 서론 본론의 내용을 가장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개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6번 문제를 보면 문제를 먼저 봅시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볼게. 나다시를 참고할 때 니은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2-1 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자, 하위 항목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뭘 떠올려야 돼?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니은 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보면 니은이 자, 보자. 니은은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니은은 문제점 분석에 니은을 보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라 그랬어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게 이 마이너스 문제점의 속성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안전한 먹을거리 수요 증가가 문제점과 연관성은 없으니까 나다시를 참고할 때 니은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문제점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그럼 2-1 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대요. 2-1 다를 보면 도시농업 활동의 부진이라고 돼 있죠. 자, 아까 얘기했던 니은을 보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를 2-1 다로 옮기면 역시 연관성이 없죠. 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도시농업 활동의 부진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7번은 이 보기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유형으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간단히 보면 이 보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판단하고, 그죠? 그 부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게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간략히 넘어갈게요. 정답만 확인하고.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시다.
자, 장문일주의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문일주의 학생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역시 연관성을 판단하라는 얘기지. 그 보기 박스에서 제시한 이 둘의 내용을 연관지어서, 그죠? 연관지어서 가장 연관성이 있는 거 2개 혹은 3개를 찾으시오. 근거는 제시문 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장문일지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끝에 보세요. 밑에서 3번째 줄 정도. 또한 나의 성찰이 부각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 고민했다. 그 다음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완성했다라고 했죠. 당시 경험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그죠? 이 맞는 거 뭐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도 이제 A, D가 이렇게 정답인데 D를 보면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학생의 글 부분을 보면 처음에 문화유산에 대한 2번째 줄 끝에 보세요. 학생의 글 2번째 줄 끝에 관심 두지 않았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두지 않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나오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구절이 중간쯤에 있죠. 그러니까 인식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감동까지 받는 인식의 변화 과정이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죠? 마지막은 밑에서 2번째 줄 봐봐.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자신의 다짐과 의지를 피력하면서 마무리했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나오는 유형이죠. 고쳐쓰기. 자, 읽어가면서 좀 실시간으로 풀어주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보면 앞뒤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러자로 고치세요. 자, 기억 부분에 세모꼴 하시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제 선후 관계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자가 적절하겠죠. 그죠? 문맥상 읽어보시면 적절합니다. 자, 2번은 부적절한 어휘이므로 도두다. 독구다와 도두다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안경도수, 저도 안경을 끼는데 안경도수를 높일 때는 돛구다고요. 나머지는 다 돛우다이므로 적절하게 잘 고친 겁니다. 자, 3번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로서와 로서의 차이. 자, 요 차이를 인식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 나오면 이제 로서가 되겠고요. 자, 앞에는 이제 자격이나 신분이 사용될 때는 뒤에 로서가 옵니다. 자, 문맥상 수당 방법이 아닌 자격 신분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3번도 적절하고. 자, 리을은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이 아리랑 을 무관심에다 부자연스럽죠. 그죠? 요 아리랑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수식해주죠. 서술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고요. 그쵸? 부사어에 사용된 이 조사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쵸?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대신 애라는 부사격 조사로 적절하게 잘 고쳐준 겁니다. 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므로 된다로 고친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 보기 박스를 같이 볼게요. 거기 보면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세요. 며칠 후 그때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찍어둔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친구들의 반응도 매우 뜨거웠다. 2줄 내려가.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제가 문맥상 시점이 과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음은 그냥 된다라고 고치는 것보다는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미음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오답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는 맞췄더라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왜 어려웠냐? 일단 합성어 판단해야 되죠. 그쵸?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판단해야 되죠. 첫 소리가 뭔지 뒷소리가 뭔지도 판단해야 되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게 뭔지도 판단하셔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자, 왜 그런가 살펴봅시다. 자,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접사가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쵸? 실질적 의미를 갖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사용돼야 되는데, 장마 실질적 의미 있죠? 어근이라고 볼 수 있고, 비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합성어 조건 만족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마. 한자어 아닌 고유어고요. 비도 우자가 있죠? 우가 한자어고 비는 고유어죠. 그래서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조건 만족하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잘 봅시다. 장마비가 발음이 이제 장마, 요게 이제 발음이 삐라고 발음이 되죠. 자, 비읍이 예사소리가, 이 비읍이라는 예사소리가 거듭났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된소리 된다라고 해요. 된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를 보면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킨다. 이 둘은 만족이 됐거든요. 둘의 조건은. 근데 3-2가 아니라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조건과 상관성은 없고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가? 보시면 자, 이게 앞말이고 뒷말이잖아요. 그쵸? 첫 소리, 중간 소리로 봤을 때 이 첫 소리, 예사 소리, 비읍이 된 소리 났으므로 결국에 이 장맛비는 3-2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3-1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장맛비의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X 하시고 이거 3-1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갈게요. 자, 기역과 니은과 가장 연관성 있는 거 찾는 건데요. 기역을 보면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은 이제 소리 덩어리죠. 소리 나는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돼 있고 니은은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인데 정보를 좀 더 보시면 이제 형식 형태소에 동그라미 하세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밑줄.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기역의 규정을 적용해야 되고 차이를 봅니다. 자, 요렇게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꽃 위를 한번 보면 요 위가 일단 모음으로 시작되죠? 모음으로 시작되고요. 요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죠. 실질적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 있겠네. 잘 보자. 앞과 앞이 결합하는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봅시다. 모음 아, 어, 오, 우 이런 걸로 그죠? 다 시작은 이제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대표음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치읓의 대표음은 디귿이죠. 그럼 이제 연음이 적용이 되면 꽃 뒤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꽃애. 자, 요 애 같은 경우를 보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애 의미 없잖아. 요게 형식 형태소잖아요. 자, 그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냥 받침 피읍을 그냥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니까 연음만 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대표음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소리 나면 꼬, 채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요 차이점. 예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관계랑 이제 똑같은 걸 찾으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자, 1번 선지를 봅니다. 자, 무릎 이하에서 이하 동그라미. 자, 무릎 이하는 기역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한다. 자, 얘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니까 기역에 해당하고 니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둘 다 이, 아,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기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은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여기 동그라미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자, 여전이라는 부사어는 이 부정서술어랑 호응을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이라는 부사어는 못했다라는 서술어랑 호응을 이루죠. 근데 보기 박스를 보세요.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자, 여전이라는 문장 성분이 들어갔죠.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넣으래요. 근데 여전히는 되지는과 연관성이 없고 못했다랑 상호 호응을 이루기 때문에 즉 다시 여전이라는 부사어는 부정서술어랑 호응이 되는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보기랑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으라고 했는데 이 되지는과 여전히는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못했다와 상호 연관이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므로 자 1번이 그냥 답인 걸로 넘어가겠고요. 자 15번도 보면 자 기역 미음에 대한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중의적 문장인데 잘 봅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라로 고친대요. 자 3번 선지를 봅니다. 디귿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이 문장을 보면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으면 진행으로서 진행의 의미 지금 입고 있는 동작 진행 아니면 지금 입고 있는 상태 중의적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3번 선지 디귿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 고치면 어울리지 않는 게 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고 있는 중이다. 이 자체가 적절해요. 오히려 3번처럼 고치면 진행 중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상태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법 문제 15번도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겠고요. 자, 16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고전 문법이죠. 그쵸?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 보기를 잘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자, 괜히 이제 지레 겁먹어가지고, 이제, 뭐야, 나 읽지도 못하겠는데 해서 이제 틀릴 만한 학생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잘 신중히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봅시다. 자, 요걸 이제 풀이를 해줬습니다. 이응을 순음 아래, 이제 순음이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바파 하면은 이게 입술이 맞닿아야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쵸? 이 마바파 이런 것들이 입술이 맞닿지 않으면 병신이 돼요. 안 됩니다. 그쵸? 자, 봅시다.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대요. 그죠? 자, 보시면 여기서 요거를 봅시다. 요 비읍이 입술이 맞닿아야 나는 순음입니다. 그죠? 자, 아까랑 다시 비교해 보세요. 이응을 순음 아래 쓰면 이거 순음이었잖아요. 그죠? 요거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는 조건에 만족하네요. 그죠? 비읍이 순음이니까 순음 아래. 이응을 순음 아래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쵸? 그 다음에 첫 소리
즉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할 때는 나란히 쓴다. 자, 이런 것을 뭐 합용병서라고 하는데 병렬할 때 그 병자예요. 합용병서. 나란히 쓴다는 거야. 자, 리을을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음 두 개를 아까랑 비교하면 초성 글자죠. 초성, 중성, 받침을 종성이라고 봤을 때 이게 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가 이제 초성이라고 봤을 때, 자, 아까랑 비교해 봅니다. 초성 글자를 합하였을 때는 나란히 이어 써주죠. 그죠? 예, 합용병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이 상호 보기박서와 연관성이 있었죠. 가와 연관성 있는 건 디귿, 나와 연관성 있는 건 리을로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 지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 18, 19, 20번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지문의 내용은 이제 인문 파트죠. 자, 인문 지문의 기출상 최다 빈출은 인문학과 관련된 학자들이 나오고요. 그 학자의 무엇에 대한 입장의 차이죠. 그러면 과연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학자가 이제 둘이 이상이 나올 때 얘기하는 거죠. 2명 이상이 나오면 반드시 무엇에 대한 어떤 입장의 차이, 요거 중심으로 독해하시면 충분히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지문은 이 문단을 보시면 이 학자 둘이 나옵니다. 그죠? 주의가 나오고 정약용. 그쵸? 주의와 정약용은 학자 둘을 보자. 주의와 정약용은 자, 요 무엇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 문단 첫 번째 줄. 명명덕과 친민이라고 돼 있죠. 그쵸? 명명덕과 친민. 그래서 각각 명명덕에 대해서 어떤 입장, 정약용이 명명덕에 대한 어떤 입장,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 거야. 그치? 자, 그거 정보가 이제 일단 이 문단에 나오고요. 그죠? 그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요거 나오는 두 번째. 그러니까 1번, 2번 보면 주의의 친민에 대한 이러이러한 입장, 정약용의 친민에 대한 이런 입장에 그 차이 정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수능에 자주 나오는 어떤 인문 지문의 패턴 중에 또 하나이고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히 봅시다. 자, 두 번째 줄에 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 밝은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주희가 명덕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 그러니까 마음의 동그라미. 긍정적인 마음 정도로 봅시다. 다시 명덕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이고요. 자, 쭉 가다 보면은 반면이 나올 거예요. 여섯 번째 줄 끝에 반면 정약용은 그 밑에 줄 명덕은 마음이 지니는 능력이 아니라 주의는 명덕은 마음이 지니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정반대죠. 그쵸? 요거 인식하셔야 돼요. 아니라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다. 실천성을 강조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차이가 보이죠. 명덕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예상대로 요 얘기도 해줘야지 글의 완결성이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친민에 대한 또 입장의 차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주의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의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게 신민이다. 그러면 백성을 가르치면 백성도 뭐 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주의 입장인 거고. 그죠? 그래서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죠.
주의 관점대로라면. 근데 세 줄 정도 내려가면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건 옳지 않다고 한대요.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그죠? 신민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요.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의 효제, 자, 덕목을 실천 동그라미. 아까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온다면 실천하도록 이끄는 거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지금 계속 대비되어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특징입니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중심으로 보면 17번을 볼게요. 자, 어떤 가장 적절한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 정보를 이제 묻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주의와 정약용은 모두니까 공통점을 물어봤네. 자, 일단 습관화 되셔야 돼요. 뭔가 둘로 나눠지면 공통점 정보와 차이점 정보는 습관적으로 찾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주의와 정약용은 모두니까 공통점이죠.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락을 봅시다. 첫 번째 줄. 주의와 정약용 모두 대놓고 나와요. 그죠?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라는 공통점 정보의 내용상 4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단락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이번엔. 자, 정답은 4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왜? 자, B에 대해서 물었죠.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자,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지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자, B를 봅시다. 자, B를 보면은, B에서 위에 줄부터 보세요. 위에 줄부터.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신민이다. 주의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 친보다는 밑줄 그어봐. 신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잘 표현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상 4번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럼 19번으로 갈게요. 자, 역시 보기 상관성 문제가 나왔는데, 자, 지문이 있고요. 자, 비문학에서, 즉 독서 지문 쪽에서 보기 박스가 나온다면, 보기는 지문과 대응을 이루거나, 차이를 이룹니다. 자, 뭐 시간상 자세한 건 설명할 수 없고, 자, 여기서는 이 차이에 주목하셨어야 돼요. 보기를 읽을 때, 지문 먼저 읽고 보기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상하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애라는 그런 인식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보기를 잘 보세요. 보기 내용을 보다 보면,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어쩌고저쩌고 해서 밑줄 그어봐. 두 번째 줄.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을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하기보다는 밑줄 그어봐. 가르침에 치중하기보다는 친히 적합하다고 봤다. 지금 가르침에 치중한 사람이 누구야? 아까 가르침에 치중한 사람이 주희였죠. 그죠? 저기 선지를 보면 여기 이제 5번이 답인데, 자, 여기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의의 해석. 요게 이제 지문에 있었죠. 지문에 명시되어 있었던 얘기고, 친민을 친민으로 고친다는 주의의 해석. 그러니까 주의는 백성을 가르치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왕양명은 이 주의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 보기에서 얘기한 왕양명의 입장과 지문에서 얘기한 주의의 입장이 서로 관점의 차이를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기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왕양명의 입장과 지문에서 얘기한 주의의 입장이 서로 관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죠? 그 차이를 잘 인식했으면 그 차이를 얘기한 5번 선지가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은 어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고 정 안 되면 이제 대입을 해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이게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됐는데 인도하다라는 게 이끌고 지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3번입니다. 자, 이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므로 문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자, 1번이 정답인데 서명의 시작은 주문에 따른 제작에서도 자,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현한 사건이었다. 자, 정답을 찾는 근거 범위가 서명의 시작에 대해서 물었고요.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근거는 이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자, 서명은 동그라미 요 정보가 나와 있죠.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이 정신적 저작권만큼 밑줄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 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술품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술의 주체는 나야. 그죠? 정신적 저작권, 그 예술의 주체는 나야. 저작권과 주체성, 일맥상통한 얘기죠. 주체는 나야. 정신적 저작권만큼은 예술가에게 있다. 나니까 이름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쵸? 답은 1번이 적절하고요. 자, 이 문단의 3, 4번째 줄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따라 20세기 미술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미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해체되어 예술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를 이뤘다. 자, 이유는 정답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쵸? 아무리 찾아도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23번 갑니다. 니은에 대한 해당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마지막 단락에 니은이 있고요. 보통 비문학, 즉 독서 지문에서 밑줄 문제는 정답의 근거는 일단 그 주변 쪽에서 찾는 게 1순위고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 단락의 소주제문이나 지문 전체의 주제문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자, 어쨌든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밑줄 그어봐. 어떤 것이든 그것이 미술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에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할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선지 볼게요. 뒤샹의 셈은 소변기. 그러니까 지금 예술의 제재가 지금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죠. 그쵸? 우리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소변기가 예술의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일맥상통하니? 어떤 것이든 예술 작품에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어떤 것이든. 소변기까지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시함으로써 일상품도 이론적 해석에 따라 미술에 포함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니은의 관점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얘기므로 답은 쉽게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4번부터 27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24번부터 27번부터 보면, 27번까지 보면, 자, 24번은 일단 내용 전개 방식이니까 지문의 전체적인 글의 큰 거시적 흐름을 물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첫 단락에서 이제 전체적인 뭐에 대한 기억 보세요. 공동소송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길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공동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 있는 해결 방안이 이제 몇 문단부터 제시됩니까? 거기 이제 3문단 끝에 보면 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자, 요거와 관련된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그거의 해결 방안 2가지를 제시하죠. 그죠? 자, 뭐라고 제시합니까? 거기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자, 해결 방안을 도입이, 즉, 두 개의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구체화 해주죠. 그쵸? 해결 방안 두 가지 제시하면서 끝까지 구체화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한계점도 나오죠. 4문단 끝과 5문단 끝에 보면 각각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한계점도 피력하고 있으므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전체 글의 흐름은 1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자, 왜 그런가 봅시다.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자, 아까도 인문지문하면서 얘기했지만 뭔가 둘 이상으로 나눠지면 이 차이 정보에 집중하셔야 돼요. 나눠지면 차이 정보에 집중하라. 자,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서 수능이 참 사랑하는 건 이런 어떤 차이점 바꿔치기를 상당히 좋아해요. 바꿔치기를 상당히 잘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 차이점 바꿔치기. 뭐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인과 바꿔치기, 뭐 세 번째 주체 바꿔치기, 뭐 부정서술어인 거를 긍정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차이점과 관련된 정보의 특징을 서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했냐? 25번의 2번 선지를 보면요. 공동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자, 일단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거는 건 이건 공동소송의 특징이 아니죠. 그쵸? 이거 보시면 요건 이제 집단소송의 특징입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 자, 3문단 중간 밑으로 가볼까요? 3문단 중간 밑으로 잘 따라와. 자, 3문단 중간 밑으로. 자, 중간쯤에 이래서는 피해 구제도 미흡하고 기업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됐죠? 계속 봅시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에 일부가, 그쵸? 밑줄 그어봐.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다수자의 피해를 대신하는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거는 건 공동소송이 아니라 집단소송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차이 정보에 집중하셔야 돼요.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26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에 대해서 봅시다. 기억 보세요. 공동소송 동그라미. 공동소송을 하여 A 회사의 사이트 운영의 중지와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지문은 이제 그 개인의 정보 침해.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건 이제 정보를 침해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보 침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4번에 보면 개인의 정보를 판매한 데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지문에서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근거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지문의 전체적인 논지 파악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문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그 단락, 밑줄이 포함된 그 단락 쪽에 일단 정답의 1순위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마지막 단락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자,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럼 그 내용과 똑같은 정보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쉬웠죠. 그 바로 밑에 줄에 정확한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28번, 29번. 요 지문이 이제 B형 학생들에게 좀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난이도가 좀 있었죠. 자, 28번. 자, 적절 문제가 나왔고요. 29번은 이제 보기 상관성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지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좀 어려웠으니까. 자, 이제 과학 지문입니다. 이제 과학 지문은 이 지문처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요런 정보들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개념 정의와 관련된 정보. 특히 인과성. 근데 인과 부분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해가 만약 안 된다면 이 형식적 관계라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A가 올라가면 B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정보는 그냥 받아들여셔서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 싶으면 차라리 여백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든지 하시면서 그 인과성의 어떤 그 관계, 이해가 안 되면 형식적으로라도 그 정보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차이점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서술어들. 올라간다, 내려간다, 커진다, 작아진다. 상대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는 서술어들. 이런 정보들은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인과성 부분 쪽에서 답의 근거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있었으니까 인과 쪽에 좀 집중했었으면 뭐 이해는 잘 안 됐더라도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첫 단락을 봅니다. 세 번째 줄에 각 운동량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죠? 질량이 m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로 표현된다. 그런데 세모 치시고 그 밑에 공기 저항이 작용하면 각 운동량이 변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린 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개념 정의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을 볼게요. 자, 팽이와 같은 각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세 번째 줄 보면 질량 요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줄부터 보자. 아주 작은 균일한 알맹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자, 이제 여기부터 봅시다. 자, 이렇게 팽이가 있어. 팽이가 있는데 이 팽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뭘로 보자는 거야? 질량 요소라고 보자는 거죠. 질량을 이루는 구성 요소. 자, 이 질량 요소의 각각의 각 운동량을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 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운동량은 각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또 정리하죠.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자, 그럼 각속도를 보면 자, 1초분 1초라는 그 단위 시간에서 이 얼마나 각을 이루는가 이거야. 자, 요거를 이제 A로 보고 이걸 B라고 보면 똑같은 시간에 요만큼 이동한 거와 똑같은 시간에 이만큼 이동한 거. 그러니까 B가 더 각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각속도 개념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라 그랬어요. 그 밑에 줄 회전 관성은 또 정의하죠. 수많은 정의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강조했던 과학기술 지문 쪽에선 정의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회전 관성은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래요. 관성은 어떤 일정함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정하니까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즉 회전 관성이 클수록 이런 정보에 집중하라는 얘기야. 과학 지문은 인과성.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회전 관성은 클수록 인과죠. 그럴수록 회전 관성은 클수록 회전 속도 변화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주면서 이뤄갑니다. 자, 3문단으로 갈게요. 두 번째 줘 보자.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자, 아까 팽이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팽이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겠죠, 그쵸? 여기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 돌 겁니다. 자, 이 회전축이 있을 거고요. 그 회전축으로 이런 각각의 질량 요소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죠? 그거랑 관련 지으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은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회전 관성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자, 관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팽이가 돌 때 속도 변화가 덜 일어난다는 거죠. 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까 인과성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면. 자, 요 내용을 고려했을 때, 자, 28번에 4번을 볼까요? 빈 세공과, 자, 28번에 4번 봅시다. 자, 속이 빈 세공이에요. 속이 꽉 찬 플라스틱입니다. 자,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자, 방금 읽은 부분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 4번이 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속이 비었습니다. 자, 요거는 속이 꽉 찼어요. 자, 회전 중심 축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수많은 질량 요소들이 이렇게 알갱이로 돼 있겠죠. 그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질량 요소가 없습니다. 질량 이런 요소들은 이 겉부분에 있겠죠. 그럼 이쪽이 거리가 멀죠. 얘네들은 거리들이 각각 가깝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쵸? 중심축과 질량 요소의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은 커진다는 내용상 답은 4번이 정답. 됐죠? 명확히 근거가 있습니다. 지문에. 자, 그 다음에 29번과 관련 지어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락 같이 봅시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피겨 선수, 김연아 피겨 선수 그때 그 올림픽 금메달 땄던 장면을 잘 회상해 봅시다. 두 번째 줄. 피겨 선수에게 공전 회전수는 중요하죠. 그쵸? 3회전, 5회전 뭐 돌아야 되는데, 공중 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붙이죠. 그쵸? 그 이유가 이제 뭐야? 더 빨리, 단위 시간 더 빨리 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계속 봅시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이 아까 같다. 따라서, 습관적 세모하시고요. 접속어는. 따라서, 팔이 몸에 붙으면 밑줄.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봅시다. 팔이 몸에 붙으면 자, 인과성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팔이 몸에 붙으면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진다. 회전축에 서로 가까워진대요. 가까워진대.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그 밑에 줄 회전 관성은 어떻게 된다? 회전 관성은 줄어든다. 둘이 가까워져서 관성은 줄어든다. 돼 있죠. 인과성입니다. 두 줄 내려가 봐. 그래서 각속도는 뭐한다? 커진다. 자, 아까 팽이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아까 멀면 관성은 커진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가까우면 관성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각속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필 때보다는 움츠릴 때 더 빠른 속도로 많이 회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보기 박스를 봅니다. 29번에. 자, 여기 보세요.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요 B 정보를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자,
B 정보를 보면은요, 이게 정답이 이제 5번이니까. B 단계로부터 같은 자세 회전 운동을 계속한다. B 부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여기 B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 자, 그 회전축과 질량 요소의 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때요? 가깝잖아요. 질량 요소가 회전축과 가까우면 관성은 작아지고 각속도는 커진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얘가 각속도가 가장 크다는 걸 의미하지. 그죠? 각속도가 가장 크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B단계에서 회전 운동을 계속하면 각속도는 커지니까, 이러면 각속도는 커지니까 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자,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박스는 대응의 원리나 차이의 원리였고, 아까 인문지문은 관점의 차이 갖고 풀었다면, 이번에 이 보기 박스는 이 마지막 단락의 정보랑 대응을 이루는 부분이었고요. 그 대응을 이루는 부분 쪽에서 답을 5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비문학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서 지문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므로 문제도 보면 그냥 확인할 수 없는 정보 찾는 겁니다. 답은 쉽게 그냥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5지문 남았습니다. 좀만 힘내시고요. 자, 문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EBS에 있는 지문이었고 좀 익숙하고 편했을 거예요. 그죠? AB형 공통 지문이기도 하고요. 자, 매화사입니다. 자, 고전 시가에서 매화 나오면 매남국죽 소리 떠올라야 되죠. 그죠? 보통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는 그런 특징. 뭐 아신다면 뭐 그렇게 지문 자세히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을 거고요. 간단히 보면 매형, 매화의 그림재가 비치는 창에 옥인금차가 비겨신저부터 쭉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은 자, 매화의 그림자가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노인, 백발옹, 그죠? 늙은이 노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검은 거 연주하죠? 노래하죠? 술까지 마시네요. 그들의 풍류에 풍류. 즐깁니다. 그죠? 자, 이어 세 번째 수 봅니다. 세 번째 수를 보면, 와, 빙자옥질이야. 눈 속에 너로구나. 매화를 뭐 한다? 의나 하면서, 야, 눈 속에 너로구나. 하면서 예찬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가만히 향기를 놓아 황홀원을 기약하니, 기다리니, 아마도 아치고 절! 동그라미. 이 절개를 가진 주체는 너밖에 없어. 확실한 예찬입니다. 그죠? 그 매화의 이 절개를 화자는 뭐 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 자, 6번째 수로 가자.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생명체에게 눈이라는 건 치명적입니다. 생명을 앗아가죠. 겨울만 되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기 보세요. 매화는 이 눈이 몰아치는 쪽에서 봅시다. 찬 기운이 새어들어요. 매화를 노략질합니다. 침노한다, 괴롭힌다, 노략질한다. 아무리 이렇게 괴롭혀도 얼게 하려고 해도 그 매화의 봄뜻을 앗아갈 순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매화의 지조, 절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들을 찬양하는,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매화의 그 시련을 이겨내는 속성 쪽에만 집중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동각의 숨은 꽃이 척촉인가? 척촉은 철쭉이고요. 두견화는 진달래꽃입니다. 다 겨울에 꽃을 피지 않는 자연물들이죠. 건곤이 눈이어들 제어지 감히 피리? 서리법. 피지 않는다. 필 수 없다. 매화는 그런 찬 바람이 불어도 피어내는데 척촉 세목걸 하시고 두견화 세목걸 해보세요. 눈이 내릴 때 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돼 있어? 속성이 차이를 보이죠. 대비를 보이네요. 알겠다. 알게라. 백설양춘 추석 달려있죠.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은 매화밖에 누구 있으리? 그러니까 이 겨울에도 꽃을 피는 생명력을 가진 주체는 매화밖에 없어라는 매화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해갑니다. 됐죠? 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답은 이게 쉽게 일단 이 표현상의 특징 항상
시가에서 나오는 문제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맞는 건데 시에서는 이 감각적 심상을 찾기가 너무 쉬운 거는 거의 다 있어요. 웬만하면 있습니다. 정답의 확률이 매우 높은 선지고요. 여기서 시적 대상인 매화를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죠. 무리 없이 3번입니다. 반어적 표현 없고요. 대화 형식 사용되지 않았고 감정이 보이지 않고 명령적 어조도 없습니다. 자, 32번 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덟 번째 수는 다른 자연물. 자, 이 대상, 시적 대상 매화 말고 다른 자연물이 아까 척촉, 두견화 있었죠. 그쵸? 철쭉꽃, 철쭉, 그 다음에 진달래꽃. 자, 비교했습니다. 둘이 비교했죠. 자, 비교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근데 공통된 특성을 지닌데 아니죠. 매화는 겨울에도 꽃을 피나 시련을 이겨내나 얘네들은 겨울에 꽃이 피지 않는다 했으니까 오히려 차이죠. 그리고 차이는 강조 부각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둘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되는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차이 정보는 강조 부각의 효과가 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상관성인데요. 보기상관성. 자, 작품이 있으면 이 보기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일단 보기랑 상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가 보기 관점에서 멀어지면 옳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 선지를 보면 끊어읽기 했을 때 작품과 관련된 정보가 여기 있고 보기와 관련된 정보가 또 나와 있다고 봤을 때 지문 보니까 이런 얘기 있네, 보기 보니까 이런 얘기 있네, 둘 다 있네 라고 해서 무조건 맞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둘 사이에도 상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관성이 없으면 이것도 틀린 정보죠. 자,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답은 5번입니다. 봄뜻은 지문에 있었던 거죠. 그쵸? 봄뜻은 그 겨울에도 꽃을 피는 그 매화의 속성과 관련지어서 정보가 있었고요.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보기박스 보면은 자, 여기 봅시다. 자연물로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당대 이념과 관련하여 요 정보 있죠. 그래서 아까 보면 자, 봄뜻은 매화 이념. 여기 보기에 있는 정보고 지문에 있는 정보네? 맞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연관성을 판단해 보십니다. 이 봄뜻은 이 어떤 당대 이념과는 아예 상관성이 없죠. 그쵸? 여기서의 그냥 봄뜻은 어디에 나옵니까? 지문 다시 확인해 보면 6번째 수죠. 자, 3번째 줄, 종장이죠. 종장 부분을 보면 아무리 얼게 하려고 한 듯 그 매화의 그 생명력을 찬바람이 빼앗아 갈 수,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화의 어떤 지조 절개를 나타내는 거죠. 인연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으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이 나왔네요. 역시 EBS에 있죠. 그죠? 엔제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국순전입니다. 일단 국순전을 보시면 이 가전문학의 특성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문학에서 의인화됐을 때는 주제의식이 항상 비판 풍자입니다. 가전은 사물을 의인하여 일생을 전해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써 자, 인물의 생애, 성품,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알아두면 이 가전문학의 특징은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시간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비판풍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정적 인물을 찾으셔야 되고 그 부정적 인물이 살아가면서의 어떤 행적이 나오겠죠. 그 행적을 통해 우리들은 그 인물의 부정적인 속성을 판단해 갑니다. 즉 마이너스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작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고 이런 마이너스 요소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하려는 성격에 강해 교훈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독자한테 교훈을 주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되거든. 이라는 교훈성을 주는 성격을 지닌다는 정보가 있죠. 됐죠? 이게 이제 가전문학의 특징이고 보기 박스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바탕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을 이제 간략히 보면 이 부정적 인물에 해당하는 게 주인공. 국순이죠. 그쵸? 자, 그럼 읽어가면서 국순의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가는 건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에 이 부정적인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대사, 행동, 서술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자, A 부분을 볼게요. 밑줄 A 부분 따라와봐. 잘 따라와.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맞은 채 그 위에 줄 보면 임금은 곤드레만데 취해서 정사를 패하게 되었다. 임금의 잘못이 있으면 신하로서는 간언을 해야죠. 신하는 임금이 잘못한 행동을 했으면 임금이 마이너스 요소가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충신으로서의 역할인데 뭐라 그래? 간언 안 했대요. 간언 안 했대. 안 했대. 그러니까 국수는 여기서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충신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거죠. 또 한 4줄 내려가면 재산 모으기를 좋아한다는 걸 통해서 국순의 성격은 탐욕적이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충신으로서 간언하지도 않고 충신이 아니란 얘기지, 그치? 탐욕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속성들 찾아갑니다. 또한 4줄 내려가면 돈을 좋아합니다. 아예 대놓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임금이 싫어하면서 말했다. 해서 이제 뒤에 물러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부분으로 가면 그 국순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4번부터 볼게요. 자, 설명은 서술상의 특징이고요. 전체 선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을 통해서 그 개념에 대한 공부가 미리 돼 있어야 되고요.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1인칭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근데 고전소설, 고전 작품들은 거의 다 전적 작가 시점이 많아요. 이런 거 이제 습관적으로 뭐 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미리 아시면 좋고.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자, 예화를, 누구와 관련된 사건들, 예화들, 국순과 관련된 여러 장면들이 나타나 있고, 그럼으로써 그 국순의 이 부정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대기적 구성, 시간의 흐름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아니고요. 권위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이런 인물의 중재도 없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으로 갑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요. 미음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하는 국순의 의지.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미음에서. 그러면 물러난 이후에 지문에서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문의 근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5번이 답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6번으로 갑니다. 자, 보기와 연관지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인데 2번입니다.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잘못된 점을,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C에서는 뭐가 나왔니? 그 주인공, 그 국순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났죠. 그쵸? 말도 안 됩니다.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이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뭐 요번에 사자성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A 부분을 보면은 A 부분 봅시다. 자, A 부분을 보면 입을 다물었다, 간언하지 않았다, 할 말을 하지 않았다. 자, 함구무언이죠. 자, 함구하다, 말하지 않았다. 답은 쉽게 1번이고요. 중언부언은 이제 할 말을 또 하는 거고, 중구난방은 이제 뭐 여러 명이서 마구 짓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실직고는 사실 그대로 말하다. 어부성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답은 1번. 자, 현대시로 갑니다. 이제 마무리 돼갑니다. 좀만 집중합시다. 자, 41번이죠. 자, 38번입니다. 자, 38번부터 봅시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B형은 이제 현대시 두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일단 시를 이제 간략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생명에서 되어 있는데요. 유치한 이제 생명파 시인이에요. 자, 생명파 시인으로서 어떤 생명의 이 본질을 탐구하려고 노력했던 작가인데 그 생명파 시인으로서의 경향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어떤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야. 회의. 생명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회의에 빠진 겁니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애증에 다 짐지지 못하고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딪힐 때.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병든 나무라고 비유했죠.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생명의 본질을 아직 탐구하지 못한, 그래서 고뇌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병든 나무라고 표현했죠. 부대낄 때 나는 사막으로 가자! 자, 그 병든 나무 같은 자신이 사막으로 가야 한대요. 자, 왜? 이제 더 봅시다. 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연을 보면은 그 사막의 어떤 그 고통의 공간, 그 사막이라는 그 고통의 공간의 모습이 어떤 이연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연 볼게요. 자,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모래 속에 사면은 영겁의 허적, 영원한 시간, 오직 알라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뜨거움, 열사의 끝. 이 고통의 공간이라는 걸 우리는 이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3년 보자. 그런 고독 가운데 홀로 서면 나와 대면하게 된대요. 그 내가 여기를 이제 겪어야 얻을 수 있는 이 진정한 자아의 모습, 생명의 본질을 알고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자아의 모습. 자기가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 사막을 거쳐야 돼요. 이게 어떤 이 통과 의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련을 겪어냈을 때 운명처럼 반드시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그 위에 줄, 그 진정한 자아에 대한 본연의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한다면 그냥 백골을 쪼이리라.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요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가 자, 39번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 요게 안 돼, 요게.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했을 때, 안고 갔을 때, 겪었을 때, 그래야 진정한 자아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아까 확인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농무와 관련된 이제 보기 박스에서 힌트가 줬는데요. 이제 산업화 도시화 속에 살아가는 그 소외된 농민 계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외된 그 농민 계층의 삶의 애환과 고통이 서려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기 박스에 이제 충분히 그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졌죠.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자, 보면 이제 40번 문제. 자, 나시와 관련 지어서 풀어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 이제 3번입니다. 자, 15분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의 태도. 그러니까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적 그런 태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C 부분을 보면 같이 봅시다. 아유, 비료값도 안 나는 농사 따위. 아예 옆에 언니한테 맡겨두자. 체념하는 거야. 에휴, 필요 없어. 이 농사 할 수가 없어. 왜? 아무리 일하면 뭐해? 다 뺏기는데. 본전도 못 뽑는데. 굉장히 체념적 태도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춤을 춥니다.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농민이 그 춤추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그건 기뻐서 춤추는 게 아니죠. 그 삶에 대한 힘겨움 속에서 어떤 울분이 있겠지. 그 울분을 춤을 춤으로써 어떤 그 고뇌를 해소하고 싶었던 거지. 너무 기뻐서 춤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울분과 고뇌로 가득 차 있으니까 춤으로써 그 고뇌를 잊고 싶었던 거겠죠. 그 내용상 이 현실을 극복할 거라는 의지는 C 부분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에라 모르겠다.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이 비료값도 아는 농사 따위 오히려 체념하죠. 의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앞에 하나 안 한 게 있죠. 그죠? 38번을 보면 자, 표현상의 특징인데 이것도 이제 4번입니다. 자, 대구의 표현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나작품. 가에는 대구법 안 보이고요. 나이는 보입니다. 나작품 끝에 보면 한 다리를 들고 를 불거나 그 밑에 줄과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위아래 구조가 어때요? 유사하죠. 대응되는 짝을 이루고 있죠. 이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그 짝을 이루는 표현법을 대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답은 쉽게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해 갑니다. 자, 41번. 자, 현대소설과 관련된 서술상 특징이죠. 자, 최인훈의 광장은 수능에 이미 2차례나 기출됐던 거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 남과 북의 이념 대립에 대한 얘기죠. 이념 대립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그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거고요. 그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 명준이라는 인물이죠. 자, 이념 대립, 이데올로기 대립의 어떤 현실 속에서 북한 사회와 남한 사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자, 그 아버지는 북쪽의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명준이는 괴로움을 받는 삶을 살고요. 남한에 살다가 이 남한의 사회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고 자유는 있으나 그게 허황된 자유라는 환멸을 느끼고 북쪽 사회에서는 이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또 환멸을 느끼면서 결국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수용소에 가죠. 그 후에 이제 뭘 합니까? 자, 마지막, 자, 이근삼의 원고지입니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도 있고요. 상당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학교에서도 배웠던 작품으로 예상이 되므로, 자, 간단히 갈게요. 자, 이제 문제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답은 5번인데요. 철새를 풀어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의 자율성을 회복했다.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 교수는 이 획일화된 일상 속에서 지쳐있고, 그 다음에 이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소외된 존재라는 걸 이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지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요. 그 이제 처가 맨 마지막 단락에 옷을 갈아입으세요 하면서 철새를 풀어주는데요. 그 쇠사슬.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 삶은 그 교수가 그 삶의 힘겨움, 그죠? 그 어떤 자신의 현대인의 어떤 그 삶의 구속과 억압, 힘겨움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풀어주니까 일단 처는 좋은 사람이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보면 철새를 풀어주지만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감아주잖아요.
감아주잖아요. 마지막 단락에. 그럼 교수의 자율성이 회복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정에서도 또 다른 구속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처의 행위를 가로 부분 지시문에서 확인했을 때 5번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장년은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와 처의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자, 보기 박스를 보면은요. 해설자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객들을 국중상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이제 해설자 역할을 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4번을 보면은요. 장년은 해설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나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는 건 보기 박스에도 근거가 없고 지문에서도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많이 맞췄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 길 왔는데요. 네.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 또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작년 수능은 98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규모였고요. 전국적으로 2%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당히 쉬웠죠. 작년에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89만 마저도 4등급이어서 학생들이 좌절해서 재수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수능은 아무래도 요때보다는 난이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특징을 보면 A, B형 공통이 되는 게 지금 그 화법에서 대화 쪽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고전 시가 그러니까 EBS를 보시더라도 이 고전 시가에서 A, B형 공통 세트 되는 거 그런 것도 좀 유의 깊게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EBS가 반영되니까 EBS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EBS 이렇게 봤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기출입니다. 오히려 기출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터득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EBS를 봐야지 이것도 안 되면서 이걸 보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 공부가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평가원이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고요. 수능도 요거보다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점수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과정 속에 있고요.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자만하지 마시고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간략히 여기까지 하겠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